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한국의 달걀장이 미국 MZ세대를 사로잡았습니다. 마약 에그라는 명칭으로 불리며 틱톡 등 SNS에서 수천만 뷰를 기록 중입니다. 고물가 시대에 저렴한 단백질 섭취원이자 조리가 간편한 일상식으로 자리 잡으며 K푸드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나혜지 기자입니다. K-팝과 K-뷰티에 이어 K-푸드가 글로벌 식문화의 흐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뜻밖의 한식 메뉴가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간장에 반숙 달걀을 담가 만든 이른바 달걀장. 현지에서는 마약 달걀로 불리는 음식입니다. 단순한 재료와 조리법에도 불구하고 미국 MZ세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새로운 K-푸드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는 관련 게시물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지 이용자들은 왜 이렇게 중독적이냐,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다, 이 맛을 이제야 알았다는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마약이라는 표현도 한국어 발음을 그대로 차용해 사용할 정도로 원조 이미지에 대한 선호도도 높습니다. 단순 번역이 아닌 한글 명칭을 유지하는 점은 K-푸드의 정체성이 그대로 소비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틱톡과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는 밥 위에 반숙 달걀을 올리고 노른자를 터뜨린 뒤 참기름을 두르는 영상이 수천만 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짧고 직관적인 조리 과정은 숏폼 콘텐츠와 결합해 확산 속도를 더욱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쉽다, 아침 식사로 완벽하다는 댓글이 이어지며 실제 가정 내 재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기 요인으로 간편함과 가성비를 꼽고 있습니다. 비빔밥이나 잡채, 불고기처럼 조리 과정이 복잡한 기존 한식과 달리 달걀장은 삶은 달걀을 간장 양념에 담가두면 완성됩니다. 별도의 고급 재료나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 서구권 소비자에게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특히 미국 내 외식 물가 상승 속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는 점이 소비 확산의 배경으로 분석됩니다. 현지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밥 대신 샐러드나 곡물과 곁들이거나 마요네즈를 더해 핑거푸드 형태로 즐기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형화된 레시피에 얽매이지 않은 활용성은 일상 식단으로의 안착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현상이 일시적 유행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K-드라마와 유튜브 먹방, SNS 콘텐츠를 통해 접한 음식을 곧바로 온라인 직구나 로컬마트에서 구매하는 직결 소비 구조가 공고해졌기 때문입니다. K-푸드는 이제 특별한 외식 메뉴가 아니라 집에서 쉽게 만들어 먹는 일상식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한식의 글로벌 위상이 또 한 번 확장되는 흐름으로 평가됩니다. 바이트댄스의 영상 생성 AI 시댄스 2.0이 실사에 가까운 퀄리티를 선보이며 콘텐츠 업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등 대형 제작사들은 자사 IP의 무단 학습을 이유로 고속 해적 엔진이라 비판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청근 기자가 전합니다. 중국 바이트댄스의 인공지능 영상 생성 모델 시댄스 2.0을 둘러싼 논란이 글로벌 콘텐츠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진 몇 장과 짧은 명령어만으로 15초 분량의 고품질 영상을 만들어내는 이 모델은 공개 직후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시댄스 쇼크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 AI 기술력을 각인시킨 딥시크에 이어 또 한 번의 충격이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특히 아일랜드 출신 영화감독 누어리 로빈슨이 시댄스 2.0으로 제작했다고 밝힌 영상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톰 크루즈와 브래드 피트의 격투 장면이 등장하며 실제 영화의 한 장면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의 완성도를 보여줬습니다. 영화 데드풀 시리즈 각본가 렌 니스는 이런 말을 하긴 싫지만 우리는 끝난 것 같다고 밝히며 위기감을 드러냈습니다. 다만 15초라는 짧은 분량 한계와 일부 부자연스러운 장면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제작 단가와 시간 구조를 근본적으로 흔들 잠재력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저작권 문제입니다. 넷플릭스는 시댄스를 고속 해적 엔진으로 규정하고 중단 및 금지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넷플릭스는 기묘한 이야기, 브리저튼, 오징어 게임,
K-팝 데몬 헌터스 등 자사 지식 재산권이 사실상 재현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세트와 기묘한 이야기의 괴물 캐릭터 등 상징적 요소가 생성 영상에 활용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는 단순 패러디를 넘어 원작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더 큰 반발을 낳고 있습니다. 디즈니와 파라마운트, 워너 브라더스 등도 잇따라 항의에 나섰으며 미국 영화협회는 대규모 무단 사용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바이트 댄스는 지식 재산권을 존중한다고 밝혔지만 학습 데이터 범위와 기존 생성물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 설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향후 국제 소송전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댄스 2.0 논란은 영상 생성 AI가 실험 단계를 넘어 상업적 파급력을 갖춘 도구로 진화했음을 보여줍니다. 바이트댄스는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보유하고 있어 기술과 유통망을 동시에 쥔 구조라는 점에서 더욱 위협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픈 AI의 소라와 구글 등 미국 빅테크 중심 구도 속에서 중국 기업이 강력한 존재감을 각인시킨 계기가 됐다는 분석입니다.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의 합법성, 공정 이용의 범위, 그리고 창작자 보상 체계를 둘러싼 글로벌 기준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과 창작 권리 보호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 전 세계 콘텐츠 산업이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앱스타인의 수사 자료가 공개되며 전 세계 엘리트층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빌 클린턴, 도널드 트럼프 등 미국 거물뿐만 아니라 프랑스 전 장관, 노르웨이 외교관 등 각국 유력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되며 도덕성 검증과 수사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기정 기자입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앱스타인의 수사자료, 이른바 앱스타인 파일이 공개되면서 전 세계 정치, 경제, 문화권 인사들을 향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국을 넘어 유럽과 중동, 아시아까지 각국의 유력 인사들이 과거 앱스타인과의 교류 사실로 수사와 사퇴 압박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친분 차원을 넘어 자금 흐름과 유산 상속, 이메일 교신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파장은 더욱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에서는 문화 아이콘으로 불렸던 자크랑 전 문화부 장관의 이름이 문건에 600여 차례 등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탈세 수익 세탁 의혹과 관련한 내사가 시작되자 결백을 주장하며 파리 아랍세계연구소 총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오슬로 협정의 주역으로 꼽히는 외교 거물 테르예 로드 라르센과 모나율 전 대사가 가중부패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일부 인사들에게는 수백만 달러 규모의 유산이 남겨졌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영국에서는 피터 맨덜슨 전 산업장관의 친분이 도마 위에 올랐고, 이스라엘에서는 에후드 바라크 전 총리가 앱스타인 자택 방문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를 정치 공세의 소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와 인도 등에서도 이메일 교신 내용이 공개되며 정치적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 파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건에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일론 머스크 CEO 등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90년대 교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범죄와는 무관하다고 밝혀왔습니다. 머스크 CEO 역시 초청을 거절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앱스타인과 사적 모임에 동석했던 정황들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미국 사회의 파장도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빌 게이츠, 노엄 촘스키, 로렌스 서머스 등 정재계와 학계 인사들이 거론되며 엘리트 네트워크의 실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인과 금융권 인사들은 자리에서 물러났고 국제기구 수장들까지 도덕성 검증대에 올랐습니다. 문건 공개 이후 온라인에서는 피자게이트 재점화와 앱스타인 타살설 등 각종 음모론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는 음모론보다 권력과 자본, 폐쇄적 네트워크가 어떻게 범죄자를 비호했는지 구조적 성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앱스타인 파일은 단순한 개인 비리 사건을 넘어 글로벌 권력 엘리트 구조 전반에 대한 신뢰 위기를 촉발하는 계기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럽 기후자문위가 지구온도 1.5도 상승 제한 목표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짐에 따라 3도 상승 시나리오에 대비한 국가 전략 수립을 권고했습니다. 기후위기가 이제 환경을 넘어 경제 피해와 안보를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로 확산되고 있음을 경고한 것입니다. 김청군 기자입니다. 유럽 기후변화 과학자문위원회가 국제사회의 기후 대응 목표를 넘어선 3도 상승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고 공식 권고했습니다. 파리협정의 상징적 기준인 1.5도 마지노선이 현실적으로 위협받는 가운데 유럽연합 차원의 전략 전환이 필요하다는 경고입니다. 위원회는 지난 2월 17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회복력 강화 보고서를 발표하고 2100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2.8도에서 최대 3.3도까지 오르는 경로를 상정한 공통 대응 기준을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현재 정책 이행 속도를 감안할 때 충분히 현실적인 시나리오라는 설명입니다. 2015년 파리 협정을 통해 전 세계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1.5도 이하로 제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해 처음으로 1.5도를 넘어섰습니다. 장기 평균 기준으로 목표가 완전히 붕괴된 것은 아니지만 경고등은 이미 켜진 상태입니다. 지난해 11월 유엔 환경계획은 각국이 현재 약속한 감축 정책을 모두 이행하더라도 금세기 말 지구 평균 기온은 2.3도에서 2.5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럽은 이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기온은 전 세계 평균보다 약 1도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폭염과 가뭄, 산불, 홍수, 해수면 상승, 해안 침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유럽 전역의 위험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여름 폭염으로 사망한 2만 4천 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기후변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위원회는 적응과 완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더위에 견디는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온실가스 배출의 구조적 감축과 탄소 흡수 확대 없이는 위험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낮출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후 위기는 더 이상 환경 문제에 머물지 않습니다. 안보와 에너지 자율성, 경제 경쟁력, 사회적 결속과 민주적 안정성까지 흔드는 구조적 위기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1.5도라는 상징을 지키는 노력과 동시에 3도 시대의 충격을 최소화할 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캄차카, 멕시코, 칠레, 뉴질랜드 등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강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하와이 킬라우에와 화산 분출로 항공 운항주의보가 내려졌으며 일본 지진 피해 지역에서는 빈집털이 등 2차 피해가 발생해 재난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나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월 중순 환태평양 조산대를 중심으로 강진과 화산 활동이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평양을 둘러싼 지각에너지가 동시다발적으로 분출되는 양상입니다. 먼저 2월 17일 러시아 극동 캄차카 반도 인근 해역에서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은 해저로 파악됐으며 현재까지 대규모 피해 보고는 없지만 현지 당국은 여진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캄차카는 활화산과 지진 활동이 빈번한 지역으로 이번 지진 역시 태평양판과 북미판 경계의 응력 축적과 관련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2월 11일에는 일본 혼슈 북부 이시카와현 오쿠노토 지역에서 지진과 폭우 피해 이후 빈집털이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올해 초 강진과 집중호우로 대규모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장기간 비어있는 주택을 노린 절도 사건이 잇따르며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남미에서도 지각 활동이 이어졌습니다. 2월 16일 멕시코 남부에서 규모 5.7의 지진이 발생해 수도 멕시코시티까지 진동이 전달됐습니다. 고층 건물이 흔들리며 시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지만 현재까지 중대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남미 서해안 코킨보 남쪽 해역에서도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칠레는 세계에서 가장 지진이 잦은 국가 중 하나로 이번 지진 역시 해저 단층대 활동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태평양에서도 강진이 잇따랐습니다.
2월 11일 오클랜드 북북동쪽 해역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이어 포트홀리 인근에서도 규모 6.4의 지진이 관측됐습니다. 두 지역 모두 쓰나미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한편 2월 16일 미국 하와이의 킬라우에아 화산이 분출해 화산재 기둥이 약 10km 상공까지 치솟았습니다. 용암 분출과 함께 항공기 운항주의보가 발령됐으며 인근 지역 주민들은 화산재 낙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진과 화산, 그리고 기상이변이 겹치며 환태평양 일대의 지각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각국 재난당국은 여진과 추가 분출 가능성에 대비해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역시 동시다발적 재난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석유 차단 조치로 쿠바 수도 아바나가 기능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쓰레기 수거 중단, 하루 18시간 정전 등 시민들의 고통이 극에 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패한 국가라며 압박을 유지하고 있어 1962년 미사일 위기 이후 최악의 인도적 위기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기정 기자가 전합니다. 미국의 전방위적 연료 봉쇄 여파로 쿠바 수도 아바나가 사실상 기능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도시 곳곳에는 수거되지 못한 쓰레기 더미가 쌓였고 악취가 진동하며 위생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연료 부족으로 쓰레기 수거 차량이 멈춰서면서 아바나의 수거 용량은 평소 대비 40%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전체 106대 중 44대만 운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민들은 쓰레기차가 10일 넘게 오지 않았다며 감염병 확산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유소 앞은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쿠바 정부는 티켓 앱을 통해 배급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대기번호는 7,000번을 넘기고 하루 공급량은 50대 안팎에 그치고 있습니다. 어렵게 순번이 돌아와도 미국 달러로만 결제해야 하는 현실이 시민들을 더욱 압박하고 있습니다. 사태의 발단은 지난 1월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를 국가 안보에 대한 비상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국가 위기를 선언했습니다. 쿠바에 직간접적으로 석유를 공급하는 국가들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명령하면서 사실상 국제적 석유 차단망을 구축했습니다. 앞서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 통제권을 확보한 이후 쿠바로 향하던 하루 3만 5천 배럴 규모의 원유 공급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쿠바는 에너지 수요의 3분의 1을 수입에 의존해 왔습니다. 공급이 끊기자 하루 최대 18시간 정전이 이어지고 있으며 병원 응급실과 투석 환자 치료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실은 식수, 식량, 의약품, 전기와 연료는 보호되어야 할 기본 권리라며 일방적 제재에 광범위한 영향을 우려했습니다. 경제의 기관차였던 관광업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항공유 부족 경고 이후 캐나다와 러시아 주요 항공사들이 잇따라 취항을 중단했고 영국 등도 여행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지난해 75만 명 이상이 방문했던 캐나다 관광객 발길이 끊기면서 외화 수익 급감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하바나에서 열릴 예정이던 국제 시가축제도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는 실패한 국가라며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통한 물밑 접촉이 진행 중이지만 미국의 정치개혁 요구와 쿠바의 주권 수호 입장 사이 간극은 여전히 큽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압박이 정권 붕괴보다는 이민 안보 문제에서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1962년 미사일 위기 이후 최악이라는 평가 속에 아바나는 지금 쓰레기와 정전, 그리고 불확실성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협상의 한계가 거치기 전까지 시민들의 고통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일본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에서 17세기와 맞먹는 초대형 지진과 쓰나미가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2월 23일 도호코대와 홋카이도대 등 공동 연구진이 해당 내용을 국제학술지에 게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구 대상은 태평양판이 오호츠크판 아래로 빠르게 섭입하는 쿠릴 해구, 이른바 치시마 해구 일대입니다.
이 지역은 과거에도 규모 8에서 9에 이르는 거대 지진과 대형 쓰나미가 반복됐던 곳입니다. 연구진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에서 약 400년 주기로 초대형 지진이 발생해온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마지막 대형 지진은 1611년에서 1637년 사이 발생한 규모 8.8 안팎의 강진으로 분석됐습니다. 당시 쓰나미는 해안선에서 최대 4km 안쪽까지 밀려들어 광범위한 침수를 일으킨 것으로 전해집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연구진은 네무로 해역 해저에 관측 장비 3기를 설치해 지각 변동을 정밀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태평양판과 육지판이 모두 서북서 방향으로 연간 약 8cm씩 이동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17세기 대지진 이후 이러한 변형이 지속적으로 축적됐다면 판의 상대 이동 거리는 20에서 30m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는 당시 단층 이동량 약 25m와 비슷한 수준으로 동일 규모의 거대 지진을 일으킬 에너지가 이미 축적됐음을 시사합니다. 연구진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전 일본 해구 인근에서 지진 공백력이 확인됐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홋카이도 연안 역시 유사한 위험 신호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미타 후미야키 도호쿠대조 교수는 최대 20m에 달하는 거대한 쓰나미가 예상된다며 장래에 반드시 거대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 산하 지진조사위원회도 최근 경고 수위를 높였습니다. 위원회는 네무로 앞바다에서 30년 내 규모 7.8에서 8.5 강진이 발생할 확률을 기존 80%에서 90%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평균 발생 주기 65년을 고려할 때 이미 임계 시점에 근접했다는 판단입니다. 아울러 시즈오카 앞바다에서 시코쿠, 규슈 동부까지 이어진 난카이 해곡에서도 규모 8에서 9급 대지진 가능성을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며 경계태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열도가 다시 한번 거대한 지각 변동의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벽이다 책에는 에드가 케이시 등 서양의 영능력자들의 메시지를 소개하며 지구의 궤도 이동이 생길 때 일본은 반드시 바닷속으로 들어간다며 대재난의 현상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책의 저자이신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인간은 우주에 가을이 온다는 가을 개벽 소식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언제인지를 정확히 알고 다가오는 지공무사한 대자연의 거대한 변혁을 자신의 생사 문제로 받아들여 성성하게 깨어져야 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미국과 중동 외교 지형이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마이크 허커비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가 이스라엘이 중동 땅을 다 가져도 괜찮다고 발언하면서 아랍권 전반에 거센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논란은 지난 2월 20일 이스라엘 텔아비브 벤구리온 국제공항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시작됐습니다. 허커비 대사는 미국 보수논객 터커 칼슨과의 대화에서 이집트 나일강부터 시리아, 이라크, 유프라테스강 사이의 땅을 이스라엘이 소유할 권리가 있다는 성경 구절 해석에 대해 그들이 그 땅 전체를 차지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후 다소 과장된 표현이었다고 한 발 물러섰지만 파장은 이미 확산된 뒤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해당 발언을 무모하고 무책임하다고 규정했고 요르단은 지역 국가들의 주권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쿠웨이트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고 오만 역시 지역 안정과 평화를 위협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집트는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와 기타 아랍 영토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이번 발언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지구 병합을 거부한 입장과 모순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수습에 나섰습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 정부 고위 인사들은 아랍 국가 당국자들과 접촉해 허커비 대사의 발언이 개인적 견해일 뿐 미국의 공식 중동 정책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허커비 대사는 아칸소 주지사 출신의 남부 친례교 목사로 강경 친이스라엘 성향 인사로 분류됩니다.
그는 과거 이스라엘 기밀 유출 사건으로 복역한 조너선 폴라드를 만난 전력으로도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언론이 맥락을 왜곡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발언 논란을 넘어 미국의 중동 정책 신뢰성과 아랍권과의 외교 균형을 시험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 발언이라 선을 그었지만 외교 현장에서의 파급력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일본이 매년 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강행하며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는 가운데 독도를 호적상 본적지로 등록한 일본인이 20년 새 4.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호적 본적지를 독도로 기재한 일본인은 11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가 2005년 5월 공식 발표한 26명과 비교해 4.3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일본 호적법은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자국 내 어느 지역으로든 본적지를 옮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독도로 본적을 이전할 경우 주소는 시마네현 오키군 오키노시마초 다케시마 관유무번지로 기재됩니다. 관유무번지는 일본 국유지로 별도의 번지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오키노시마초 집계 결과에 따르면 독도 본적 인원은 2021년 124명, 2022년 121명, 2023년 119명, 2024년 122명으로 최근 5년간 110명에서 120명대를 유지해왔습니다. 지난해 말 112명으로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일정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일본 내 극우 성향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본적 옮기기 운동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004년 독도로 본적을 옮겼던 하마구치의 가즈이사 다쿠쇼크대 특임 교수는 영토 문제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행동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는 이후 본적을 도쿄로 재이전하며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1905년 1월 독도를 시마네현에 일방적으로 편입하고 다케시마라는 명칭을 고시했습니다. 이후 시마네현은 2005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했고 2006년부터 매년 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 행사에도 일본 정부는 관행에 따라 차관급이 아닌 정무관급 인사를 파견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는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 과정에서 강요가 당당히 참석하면 된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한일 관계를 고려해 강요 파견은 보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에 강력히 항의하며 관련 행사를 즉각 폐기할 것을 엄중히 촉구했습니다. 독도를 둘러싼 상징적 조치와 정치적 메시지가 반복되는 가운데 양국 간 외교적 긴장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두바이가 세계 최초로 전 공정을 로봇으로 수행하는 주거용 빌라 건설에 착수합니다. 건설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대형 실증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됩니다. 1월 27일 두바이 당국은 엑스포시티 두바이에서 25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과 대학이 참여하는 로봇 건설 빌라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미국 벤처 투자사 자쿠아 벤처스와 독일 산업자재 기업 비르트 그룹의 협력으로 추진됩니다. 목표는 설계부터 시공, 마감까지 전 과정을 완전 자동화된 로봇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닙니다. 실제 거주 기준을 충족하는 빌라를 완공해 로봇 기반 건설이 상용주택 시장에서도 작동 가능한지 검증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개별 공정 자동화가 아니라 건설 전 과정을 통합 자동화한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큽니다. 같은 날 두바이는 건설 혁신 연구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이곳은 로봇 시공 장비, 차세대 건축 자재, 디지털 인프라 기술을 실제 운영 환경에서 상시 테스트하는 거점입니다. 스타트업과 건설사, 연구기관이 참여해 기술의 확장성과 비용 효율성, 현장 통합성을 검증하게 됩니다. 두바이 지방자치단체와 자쿠아 벤처스가 공동 발간한 글로벌 콘테크 보고서는 노동력 부족을 건설 산업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적했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보틱스, 저층 제조, 조립식 건축이 미래 건설의 핵심 축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전 세계 건설 기술 투자 규모는 2033년까지 3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며 연평균 17% 이상의 성장세가 예상됩니다. 두바이는 제도 정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두바이 상공회의소와 함께 콘테크 워킹그룹을 신설해 규제와 기술 표준, 투자 구조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바 리얼리티와 공동으로 70-70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2030년까지 전체 건설 공정의 70%를 공장 기반 오프사이트 방식으로 전환하고 그중 70%를 자동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두바이 지방자치단체장은 첨단 건설 기술이 도시개발 전략의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동화는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 장기적 회복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수단이라고 설명합니다. 로봇이 집을 짓는 실험을 넘어 일상으로 들어올 수 있을지, 두바이의 이번 도전이 글로벌 건설 산업의 방향타가 될지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